얼마 전 세계은행에서 충격적인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전 세계 114개국이 중진국이었어요. 가난에서 벗어나 중간쯤 올라온 나라들이었죠. 그런데 2008년까지 선진국이 된 나라는 단 13개국 뿐이었습니다. 성공률 11%입니다. 그런데 이 13개국의 면면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12개국은 과거 제국주의 시절 식민지를 거느렸던 나라들이에요. 남은 나라 땅을 빼앗고 자원을 빼앗고 노동력을 착취해서 부를 쌓은 나라들이에요. 선진국이 된 게 당연한 나라들이었습니다. 한국? 거긴 일본 식민지였잖아. 1953년 외신 기자들은 한국을 이렇게 불렀어요. 35년간 식민 지배를 당하고 전쟁으로 국토가 폐허가 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71년 뒤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식민지를 가졌던 나라가 아니라 식민지였던 나라가 선진국이 된 겁니다. 114개국 중 유일하게요. 도대체 그 불가능한 도약을 한국은 어떻게 해낸 걸까요? 그 7가지 비밀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여러분, 바둑 두셔본 적 있으시죠? 바둑에는 급수와 단이 있어요. 9급에서 시작해서 1급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1단, 2단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둑 두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급수에서 단으로 넘어가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거. 9급에서 5급까지는 꾸준히 두면 올라갑니다. 기본 정석 외우고 실전 경험 쌓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1급에서 1단, 이 문턱에서 대부분 멈춰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구간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기 때문이죠. 국가 경제도 똑같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중간소득 국가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공장 짓고 수출하고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외국 기업 유치하고 값싼 노동력으로 물건 만들어 팔면 돈이 들어와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중간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문턱. 경제학에서는 이걸 중진국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2006년에 세계은행이 처음 쓴 용어예요. 중간 소득까지는 왔는데 거기서 더 못 올라가고 갇혀버린 나라들을 설명하려고 만든 말이죠. 1960년대로 돌아가 볼게요. 그때 전 세계 114개 나라가 중진국이었습니다. 다들 희망에 부풀어 있었어요. 우리도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미국처럼, 일본처럼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2008년까지, 그러니까 거의 50년 동안 이 함정을 탈출한 나라가 몇 개인지 아세요? 단 13개국이에요. 114개 중에 13개. 성공률로 따지면 11%입니다. 100명이 도전해서 11명만 성공한 거예요. 나머지 101개국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거나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2008년 이후로 새로 탈출한 나라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사다리가 끊어진 거예요. 선진국들이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기술 장벽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선진국 기술을 배워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안 가르쳐줘요. 무역 장벽도 생겼죠. 관세 때리고 수입 규제하고 금융 장벽도 있어요. 돈 빌리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 올라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실패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아르헨티나입니다. 1910년 아르헨티나의 1인당 GDP가 세계 몇 위였는지 아세요? 7위였어요. 약 6,100달러. 당시 미국보다 잘 살았습니다. 믿기시나요? 지금은 상상도 안 되지만 그때는 사실이었어요. 축구, 탱고, 스테이크의 나라. 유럽에서 이민자들이 배 타고 몰려왔어요. 아르헨티나 가면 부자 된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20세기는 아르헨티나의 세기가 될 것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잘 나가는 나라였죠. 그런데 지금은요. 1인당 GDP 약 13,000달러. 세계 60위권이에요. 100년 동안 9번 국가부도를 냈습니다. 9번이에요. 나라가 파산했다가 겨우 회복했다가 또 파산하고 그걸 9번이나 반복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치가 불안했어요. 군사 쿠데타가 반복됐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제 정책도 바뀌었죠. 포퓰리즘도 심했어요. 인기 얻으려고 국민들한테 돈 뿌리고 그 빚을 못 갚아서 나라가 망하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농업에만 의존한 것도 문제였어요. 소고기 팔아서 번 돈으로 계속 먹고 살려고 했지.
고부 가가치 산업으로 전원하지 못했거든요. 한때 세계 7위였던 나라가 10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한 겁니다. 아니, 제자리도 아니에요. 오히려 뒷걸음질 친 거죠. 태국도 마찬가지예요. 1990년대에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불렸어요. 경제가 매년 8% 이상 성장했거든요. 엄청난 속도였죠. 태국이 제2의 한국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터졌어요. 한국과 같은 해입니다. 똑같이 IMF 구제금융을 받았죠. 똑같이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달랐습니다. 한국은 3년 9개월 만에 IMF 빚을 다 갚았어요. 태국은요? 지금도 1인당 GDP가 8,000달러가 안 됩니다. 세계적인 브랜드가 하나도 없어요. 삼성 같은 회사, 현대 같은 회사가 없습니다. 일본 기업 하청하고 관광 산업에 의존하고 있죠. 중진국 함정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필리핀은 어떻습니까? 1960년대 필리핀이 한국에 원조를 줬어요. 서울 장충체육관 아시죠? 그 체육관 필리핀 원조로 지은 겁니다. 당시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였거든요. 한국은 원조 받는 나라였죠. 지금은요? 한국이 필리핀에 원조를 줍니다. 완전히 역전됐어요. 60년 만에 위치가 바뀐 거예요. 브라질도 그래요. 멕시코도 그렇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어요. 중국도 지금 이 함정 앞에 서 있습니다. 1인당 GDP가 12,000달러대거든요.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와요. 세계의 공장 노릇은 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고 있는 거죠. 똑같이 출발했는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한국은 어떻게 이 함정을 빠져나왔을까요? 114개국 중에 13개국만 탈출했어요. 그 중에서 2차 세계대전 후에 새로 독립한 나라는요. 오직 한국뿐입니다. 나머지 12개국은 전부 예전부터 잘 살던 나라들이에요. 식민지에서 독립해서 폐허에서 시작해서 선진국까지 올라간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오늘 그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국이 어떻게 이 함정을 뚫었는지 7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3050 클럽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쉽게 설명드릴게요. 인구 5천만 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이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나라들의 모임이에요. 3만 달러에 30, 5천만 명에 50을 합쳐서 3050 클럽이라고 부르는 거죠. 왜 이 두 조건이 중요할까요? 인구가 적으면 쉬워요. 인구 500만인 나라가 잘 사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석유가 나오면 됩니다. 아니면 금융 허브가 되거나 관광으로 먹고 살 수도 있죠. 싱가포르나 카타르처럼요. 그런데 5천만 명을 먹여 살리려면 얘기가 달라져요. 관광으로는 안 됩니다. 금융만으로도 안 되고요. 제조업이 있어야 해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수출을 해야 하죠. 나라 전체를 돌아가게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5천만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나라가 몇 개일까요? 단 7개국이에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앞에 6개국을 한번 보세요. 미국, 19세기 말부터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100년 넘게 1등 자리를 지키고 있죠. 영국, 산업혁명을 시작한 나라예요.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거든요. 프랑스, 나폴레옹 시대부터 유럽 최강이었죠.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독일, 산업혁명을 이끈 나라 중 하나예요. 자동차, 화학, 기계 강국이죠. 일본, 1864년 메이지 유신 이후 150년간 아시아 최강이었어요. 우리를 식민 지배했던 나라이기도 하고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나라입니다. 로마 제국 시절부터 따지면 역사가 2000년이 넘죠. 공통점이 보이세요? 전부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강대국이었어요. 100년 넘게, 어떤 나라는 200년 넘게 선진국 자리를 지켜온 나라들이에요. 한국만 달라요. 1945년에 독립했습니다. 그 전까지 35년간 일본 식민지였죠. 1950년에는 전쟁으로 폐허가 됐어요. 서울이 4번이나 점령당했다, 뺏겼다 했거든요. 1953년에 전쟁이 끝났을 때 1인당 소득이 67달러였습니다. 67달러가 어느 정도냐면요. 같은 해 에티오피아가 70달러였어요.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못 살았습니다. 세계 최빈국이었죠. 그런 나라가 70년 만에 이 클럽에 들어왔어요. 2차 대전 후 독립한 나라 중에서는 유일합니다. 싱가포르도 상징국이에요. 하지만 인구가 600만이거든요. 대만도 잘 삽니다. 하지만 인구가 2,400만이죠.
인구 5천만이 넘으면서 선진국이 된 신생 독립국, 전 세계에서 한국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기존 3050 클럽 국가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세요? 독일부터 볼게요. 유럽 최강의 경제 대국이었죠. 벤츠, BMW, 폭스바겐, 자동차 하면 독일이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부터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다가 에너지 위기를 맞았습니다.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어요. 독일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기사가 매일 나오죠. 영국은요? 브렉시트 이후로 성장률이 0%대예요. 유럽연합에서 탈퇴했는데 그게 독이 됐거든요.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이 중진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와요. 한때 해가 지지 않던 나라가요. 일본.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릅니다. 1990년대 초반 버블 붕괴 이후로 30년간 성장을 못했어요. 한때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는데 지금은 4위입니다. 곧 인도한테도 밀릴 거예요. 젊은이들이 취업을 못해서 히키코모리가 되고 시골은 텅텅 비어가고 있죠. 이탈리아. 청년 실업률이 30%예요. 젊은이 3명 중 1명이 일자리가 없는 거죠. 독일이나 영국으로 떠나는 청년들이 줄을 잇습니다. 국가 부채가 GDP의 140%를 넘어요. 나라 빚이 1년에 버는 돈보다 훨씬 많은 거죠. 한국은요.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AI, 미래 산업 4가지를 동시에 가진 나라예요. 창공 50클럽 7개국 중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미국도 배터리는 약해요. 테슬라 전기차 배터리 어디서 만드는지 아세요? 한국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납품하거든요. 일본도 AI 반도체에서 뒤처졌습니다. 엔비디아 AI 칩에 들어가는 메모리 어디서 만들까요? SK 하이닉스예요. 한국 회사주요. 독일은 반도체가 없어요. 폭스바겐이, BMW가 반도체 부족으로 공장을 멈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동차는 잘 만드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못 만드는 거예요. 한국만 4개를 다 갖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역동적인 나라가 됐어요. 70년 전에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지금은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미래가 밝은 나라가 된 거죠.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7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졌습니다. 학교가 폭격으로 무너졌어요. 교실이 불탔고 책상이 부서졌죠. 아이들은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부모 손을 잡고 어떤 아이는 혼자서 남쪽으로 걸었어요. 책가방 대신 보따리를 들고 신발 대신 맨발로 걷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부산 대구 피란지에서 천막을 치고 학교를 열었습니다. 피란 학교예요. 칠판도 없었어요. 나무판에 분필로 글씨를 쓰고 땅바닥에 앉아서 수업했죠. 책상도 없었습니다. 무릎 위에 공책을 올려놓고 글씨를 썼어요. 여름에는 땀이 공책을 적시고 겨울에는 손이 꽁꽁 얼었죠. 폭격 소리가 들려도 아이들은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서울대는 부산에서 임시 캠퍼스를 열었어요. 고려대는 대구에서 수업을 계속했죠. 연세대도 이화여대도 피란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판잣집 교실에서 절마당에서 창고를 빌려서 수업했어요. 전쟁통에도 교육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세계 역사상 전쟁 중에 이렇게 교육을 계속한 나라가 있었을까요? 1951년 유네스코와 유엔 한국 재건단이 한국에 선물을 줍니다. 유엔 한국 재건단, 영어로 UNKRA라고 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도와주는 유엔 기구였죠. 이들이 뭘 줬을까요? 탱크도 아니고 식량도 아니에요. 교과서 인쇄 공장이었습니다. 유네스코가 10만 달러, 융크라가 14만 달러를 지원했어요. 합쳐서 24만 달러. 당시 한국 정부 예산으로는 꿈도 못 꿀 금액이었죠. 이 공장이 나중에 국정교과서 주식회사가 됩니다. 피란지 천막 교실에 새 교과서가 공급되기 시작했어요. 세계가 놀랐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에서 아이들이 새 교과서를 들고 공부한다. 유엔 관계자가 보고서에 썼어요. 한국인의 교육열은 전쟁도 막지 못한다. 1953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국토의 80%가 파괴됐어요.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밥을 굶는 사람이 수백만이었죠. 보릿고개라는 말 들어보셨죠? 봄이 되면 지난해 수확한 곡식은 떨어지고 새 곡식은 아직 안 익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어요. 그게 1950년대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학교를 지은 겁니다. 1954년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선언해요. 6년간 무상으로 가르치겠다. 먹을 게 없는데 학교부터 짓겠다는 거예요. 당장 배가 고픈데 30년 후를 준비하겠다는 거죠. 미친 짓이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밥도 못 먹이면서 무슨 학교냐. 당장 공장이나 지어라.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해냅니다. 1950년부터 1960년까지 5년 동안 초등학교 3,247개를 새로 지었어요. 계산해보세요. 5년은 약 1,800일이거든요. 하루에 약 2개꼴로 학교를 지은 겁니다. 마을마다 학교가 생겼어요. 흙벽돌로 지은 단층 건물이었지만 그래도 학교였죠. 칠판이 있고 책상이 있고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945년 해방 당시 한국의 문맹률은 78%였어요. 100명 중 78명이 자기 이름도 못 썼습니다. 한글을 못 읽었지요. 일제가 우리말 교육을 막았기 때문이에요. 학교에서 조선어를 가르치지 못하게 했거든요. 1959년 문맹률이 22%로 떨어집니다. 14년 만에 56%포인트가 줄었어요. 100명 중 78명이 글을 몰랐는데 이제 78명이 글을 읽게 된 거죠. 세계 역사상 이렇게 빠른 문맹 퇴치는 없었습니다. 유네스코가 교육의 기적이라고 불렀어요. 1960년 초등학교 취학률 96%, 100명 중 96명이 학교에 다녔습니다. 당시 인도는 61%였어요. 필리핀은 72%였고요. 한국보다 잘 살던 나라들이에요. 필리핀은 우리한테 원조를 주던 나라거든요. 장충체육관 지어준 나라요. 그런데 한국이 교육에서 앞서갔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교육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30년이 걸립니다. 1960년에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1970년대에 공장 노동자가 됩니다. 다른 나라 노동자와 뭐가 달랐을까요? 글을 읽을 줄 알았어요. 작업 지시서를 이해했죠. 기계 매뉴얼을 읽었습니다. 숫자를 알았으니까 품질 관리를 할 수 있었어요. 불량품이 줄었습니다. 생산성이 올라갔죠. 1970년대에는 기술자가 됐어요.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설계도를 읽고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할 줄 아는 기술자들이었죠. 외국 엔지니어 없이도 공장을 돌릴 수 있었어요. 1980년대에는 반도체 연구원이 됐습니다. 세계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엔지니어들이었죠. 삼성반도체, 현대전자, LG반도체, 이 회사들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그 세대예요. 1979년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툰 기자가 한국 공장을 취재했습니다. 당시 독일은 제조업 강국이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진 나라였죠. 한국 공장을 우습게 봤을 거예요. 개발도상국 공장이 뭐 대단하겠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자가 가장 놀란 게 뭐였는지 아세요? 현장 노동자들이 설계도를 읽을 줄 안다. 기사에 이렇게 썼어요. 이건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기술자 수준이다. 독일 기자가 놀란 겁니다. 한국 공장 노동자들의 수준이 독일과 비슷하다고요. 다른 개발도상국은 달랐어요. 노동자들이 글을 몰랐습니다. 외국인 관리자가 와서 손짓 발짓으로 지시해야 했죠. 설계도를 줘도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단순 조립만 할 수 있었습니다. 나사 조이고 부품 끼우고 그게 전부였죠. 부가가치가 낮았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1955년에 학교부터 지은 그 선택이 1979년에 독일 기자를 놀라게 한 거예요. 24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24년이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었죠. 배고픈 시절 천막에서도 가르치고 폐허에서 학교부터 지은 그 선택, 1955년의 선택이 30년 후에 한국을 만든 겁니다. 교육이 첫 번째 이유예요. 1961년 한국의 연간 수출액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협엔 29만 달러였어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중소기업 하나 매출 수준이죠.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수출한 금액이 그 정도였습니다. 수출품이 뭐였을까요? 오징어, 김, 텅스텐, 철광석, 바다에서 잡은 것, 땅에서 캔 것이었어요. 공산품은 거의 없었습니다. 만들 기술이 없었으니까요. TV도 못 만들고 자동차도 못 만들고 라디오 하나 제대로 못 만들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정부가 목표를 세웁니다.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하겠다. 협의 29만 달러에서 1억 달러, 30배예요. 당시로서는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공장도 별로 없고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1억 달러라고요? 허황된 꿈이다. 될 리가 없다. 이런 말이 나왔죠. 그런데
1964년 11월 30일 달성합니다. 3년 만이에요. 이날이 수출의 날이 됐습니다. 지금도 매년 11월 30일에 기념식을 해요. 1억 달러가 뭐 대단하냐고요? 지금은 그렇죠. 하지만 1964년에 1억 달러는 기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10년 안에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 1억에서 10억, 10배입니다. 전 세계가 비웃었죠. 세계은행도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한국은 농업 국가로 남아야 한다. 공업화는 무리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1970년 수출 10억 달러를 돌파해요. 6년 만이었습니다. 목표보다 4년 빨랐죠. 어떻게 했을까요? 1965년 9월 13일 청와대에서 첫 수출 진흥 확대 회의가 열립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어요. 언제부터 장관, 은행장, 대기업 총수가 한자리에 모였지요. 매달 한 번씩 열렸습니다. 1979년까지 계속됐어요. 14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어땠는지 아세요? 이번 달 수출 실적이 왜 떨어졌나? 대통령이 직접 물었어요. 공공기업, 납품 지연 이유가 뭔가? 공공은행, 수출기업 배출 왜 안 해줬나? 하나하나 따졌죠. 양관이 벌벌 떨었습니다. 은행장이 식은땀을 흘렸어요. 대기업 총수도 예외가 아니었죠. 대통령 앞에서 실적 보고를 해야 했으니까. 수출이 국가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수출하지 않으면 외화가 없습니다. 외화가 없으면 석유를 못 사요. 기계를 못 사죠. 나라가 멈춥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챙긴 거예요. 1962년 1월 울산이 특정 공업지구로 지정됩니다. 당시 울산이 어땠는지 아세요? 허허벌판 어촌 마을이었어요. 고래잡이 배가 드나들던 작은 항구였죠. 인구 10만 명도 안 됐습니다. 논밭이 펼쳐져 있고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한적한 바닷가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정유 공장이 올라갑니다. 비료 공장이 올라가요. 자동차 공장이 올라가죠. 조선소가 올라갑니다. 공장 굴뚝이 하나둘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1962년 울산의 수출액은 26만 달러였습니다. 2011년 울산 수출액이 얼마가 됐는지 아세요? 1015억 달러를 넘었어요. 전국 최초로 단일 도시 수출 1000억 달러 돌파. 가십 9년 만에 약 40만 배가 된 겁니다. 허허벌판 어촌이 세계적인 산업도시가 됐죠. 1968년 2월 1일 경부고속도로 착공.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 그 돈으로 국민 밥이나 먹여라. 국회의원들이 전화해서 항의했다고 해요. 세계은행에 차관을 요청했습니다. 세계은행 조사단이 왔어요. 서울과 부산 중간 지점에 일주일간 머물면서 지나가는 자동차 수를 세었죠. 하루에 차가 몇 대나 지나가나 조사한 거예요. 언론이 뭐였을까요? 경부고속도로는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중요할지 모르나 경제적으로는 타당성이 없다. 차관 거절이에요. 돈은 안 빌려주겠다는 거죠. 그래도 밀어붙였습니다. 대일 청구권 자금을 활용했어요. 일본이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금으로 준 돈이죠. 그 돈을 고속도로에 쏟아부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헬리콥터 타고 전 구간을 답사했어요. 새벽 5시부터 지도에 노선을 그렸다고 합니다. 1970년 7월 7일 개통. 2년 5개월 만이었어요. 외국 전문가들은 최소 5년 걸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완공했습니다. 총 공사비 429억 원. 당시 건설 중이던 일본 도쿄 나고야 고속도로의 5분의 1 비용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싸게 지은 고속도로라는 기록을 세웠죠. 포항제철소도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종합제철소를 짓겠다고 나섰어요. 쇠를 만드는 공장이죠. 자동차, 배, 건물, 다리 전부 쇠가 필요해요. 선진국이 되려면 철강 산업이 필수입니다. 세계은행에 차관을 요청했어요. 거절당했죠. 한국에는 철강 산업이 맞지 않는다. 철광석도 없고 석탄도 없고 기술도 없다. 이게 세계은행의 대답이었습니다. 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기업들로 구성된 국제 철강차 관단에도 요청했어요. 역시 거절이에요.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태준 사장이 일본으로 날아갑니다. 경부고속도로처럼 대일 청구권 자금을 끌어왔어요. 일본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아 강행했죠. 1973년 포항에서 첫 쇳물이 쏟아집니다. 용광로에서 시뻘건 쇳물이 흘러나오는 순간 직원들이 울었다고 해요. 우리도 해냈다. 우리도 쇠를 만들 수 있다.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껴안았다고 합니다. 지금 포스코는 세계 6위 철강 회사예요. 연간 조강 생산량 4천만 톤 이상이죠.
당시 불가능하다고 했던 세계은행 보고서를 쓴 담당자. 훗날 포스코 본사를 방문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다. 한국인의 의지를 과소평가했다. 1970년 정주영 회장이 조선소를 짓겠다고 나섭니다. 현대건설이라는 건설회사 사장이었어요.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 회사였죠. 건물 짓고 도로 닦던 회사가 갑자기 배를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조선소를 지으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영국 바클레이 은행에 차관을 요청했어요. 담당자 이름은 롱바톰이었습니다. 그가 물었죠. 한국이 배를 만들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 없는 회사에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조선소도 없고 기술자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요. 누가 빌려주겠어요? 정주영 회장이 지갑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5억 원짜리 지폐였어요. 거기에 거북선 그림이 있었죠.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요. 우리나라는 1500년대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습니다. 영국보다 300년 앞섰죠. 조선 기술은 우리 피 속에 있습니다. 용바톰이 웃었다고 해요. 이 사람 재미있네. 하지만 설득당했습니다. 4,300만 달러 차관이 승인됐어요. 1972년 3월 현대조선소 기공식, 1974년 6월 준공. 조선소를 지으면서 동시에 배 2척을 건조했습니다. 세계 조선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보통은 조선소 먼저 짓고 그 다음에 배를 만들거든요. 한국은 둘 다 동시에 한 거예요. 11년 뒤인 1985년 한국은 세계 조선업 1위가 됩니다.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세계 1위 조선 강국을 만든 거죠.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한국은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해냈죠. 목표를 세우고 기한을 정하고 반드시 지킨다. 이 실행력이 두 번째 이유예요. 한국 경제는 위기가 많았습니다. 1980년 경기 침체,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숨 돌릴 틈이 없었어요. 일어서면 또 쓰러지고 겨우 일어나면 또 맞았죠.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위기 때마다 같은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남은 것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네 글자가 한국 경제의 DMA가 된 거죠. 1980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중화학공업에 과잉 투자가 터졌습니다. 1970년대에 너무 많이 지은 거예요. 발전설비 공장, 자동차 공장, 중전기 공장, 같은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 여러 개씩 있었죠. 삼성도 만들고, 현대도 만들고, 대우도 만들고, 서로 경쟁하다가 다 망하게 생겼어요. 정부가 칼을 뺍니다. 현대, 삼성, 대우발전설비를 하나로 통합시켰어요. 자동차는 현대가 승용차, 기아가 소형차로 분리했죠. 서로 다른 시장에서 싸우라는 거예요. 경쟁하지 말고 각자 잘하는 것만 하라고요. 반발이 거셌습니다. 왜 내 사업을 빼느냐? 이건 사유재산 침해다. 기업 총수들이 항의했죠. 그런데 이 수술이 1980년대 후반 3조 호황의 밑거름이 됐어요. 아픈 부분을 잘라냈더니 몸이 건강해진 거죠.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집니다. 한국 경제가 쓰러졌어요. 달러가 바닥났습니다. 기업들이 줄줄이 부도났죠. 실업자가 길거리에 쏟아졌어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한간 다리 위에 섰습니다. IMF 실직자 자살이라는 기사가 매일 신문에 실렸죠.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했어요. 나라가 부도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5대 그룹 총수를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삼성, 현대, LG, SK, 대우, 네로라는 총수들이 청와대에 모였죠. 대통령이 말했어요. 각자 잘하는 것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교환하라. 이게 빅딜입니다. 문어발처럼 확장하지 말고 한 우물만 파라는 거죠. 삼성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동차를 포기하고 반도체에 올인했습니다. 삼성자동차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죠. 부산 공장 노동자들이 울면서 항의했어요. 우리 일자리를 왜 없애느냐. 하지만 삼성은 자동차를 버렸습니다. 지금 삼성자동차가 없는 이유예요. 대신 삼성전자가 세계 1위 반도체 회사가 됐죠. 대우는 달랐습니다. 우리한 다각화를 고집했어요. 자동차, 전자, 건설, 조선, 무역 안 하는 게 없었죠. 구조조정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괜찮다. 버틸 수 있다. 김우중 회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결국 대우그룹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때 재계 2위였던 그룹이 공중분해됐죠. 선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대우가 보여준 거예요. 가장 아픈 결정은 LG였습니다. 1995년 LG 반도체는 세계 6위였어요. D램 시장에서 삼성,
현대와 3파전을 벌이고 있었죠. 연간 순이익 9천억 원을 내는 알짜 사업이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죠. 그런데 정부의 빚들 압박이 들어옵니다. 반도체 회사가 3개나 필요 없다. 둘이면 충분하다. LG는 반도체를 현대에 넘기고 디스플레이에 집중하라. 1999년 1월 6일 구본무 회장이 청와대를 찾아갑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30분간 면담했어요.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나오면서 구본무 회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LG 반도체를 나라를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삼켰다고 해요. 그해 5월 LG 반도체가 현대전자에 합쳐집니다. 2조 5,600억 원을 넘겼죠. 세계 6위 반도체 회사를 포기한 거예요. 그 LG 반도체가 현대전자에 합쳐지고 하이닉스가 되고 SK 하이닉스가 됩니다. 지금 SK 하이닉스가 뭘 하는지 아세요? AI 반도체 시장을 지배해요. 엔비디아 AI 칩에 들어가는 핵심 메모리. 그걸 SK 하이닉스가 만들거든요. 세계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죠. 구본무 회장의 눈물이 오늘의 SK 하이닉스를 만든 거예요. LG는 어떻게 됐을까요? 반도체를 포기하고 디스플레이에 올인했습니다.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OLED 패널 세계 1위예요. 아이폰 화면 LG가 만들거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한국도 흔들렸죠. 조선, 해운 업계가 특히 심했어요. 베스틱스 그룹이 쓰러졌습니다. 조선, 해운, 건설까지 손댔다가 무너진 거예요. 한진해운이 퇴출됐어요. 세계 7위 해운사가 사라졌죠. 바다 위에 한진해운 컨테이너선이 떠돌았습니다. 어느 항구에도 입항을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 멈춰있는 배대. 뉴스에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가슴 아픈 장면이었죠. 살아남은 현대중공업은 분할과 집중을 택했습니다. 조선, 정유, 로봇으로 나눴어요. 각자 전문 분야에 집중했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024년 현대중공업이 조선 수주 세계 1위를 탈환합니다. 2020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반도체에 45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철액 50조 원이면 웬만한 나라 1년 예산이에요. 그 돈을 반도체 하나에 쏟아붓겠다는 거죠. SK 하이닉스는 AI 반도체 HBM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다른 건 다 포기하고 HBM에 집중했죠. 그 결과 세계 시장 80%를 점유하게 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에 집중해서 테슬라, GM에 납품하는 세계 1위 배터리 회사가 됐지요. 위기가 올 때마다 한국 기업들은 같은 선택을 했어요. 잘하는 것 하나에 집중한다. 나머지는 과감히 포기한다. 구본무 회장의 눈물, STX의 몰락, 한진해운의 퇴출. 아픈 역사지요. 하지만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이 있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 이 네 글자가 한국 경제의 DNA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예요. 한국 경제를 설명할 때 자주 쓰는 비유가 있어요. 기관차 모델이라고 합니다. 기차를 생각해 보세요. 앞에 기관차가 있고 뒤에 객차들이 연결되어 있죠. 기관차가 달리면 객차도 함께 달립니다. 기관차가 멈추면 객차도 멈추고요. 기관차 혼자 달릴 수 없고 객차도 혼자 달릴 수 없어요. 함께 가야 하는 거죠. 한국 경제에서 기관차는 대기업이에요. 삼성, 현대, LG, SK. 이 대기업들이 앞에서 달리고 중소기업들이 뒤에서 따라갑니다. 정부는 철로를 깔아주는 역할이죠.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정해주고 장애물을 치워줍니다. 1960년대 정부는 수출 유망 기업을 직접 골랐어요. 너희가 선두에 서라. 나머지는 따라오게 하겠다. 삼성, 현대, LG, SK. 이 기업들에게 금융 지원을 해줬죠. 세제 혜택도 줬고 수출 보조금도 줬어요. 은행 대출도 우선으로 해줬습니다. 특혜라고 할 수 있어요. 유공정하다고 할 수도 있죠. 물론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재벌 집중, 중소기업 소외, 정경유착 비판. 지금도 논란이 있어요. 재벌에 너무 힘을 실어줬다. 중소기업이 희생당했다. 많은 말이에요. 부정할 수 없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전략이 먹혔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은 내수 시장이 작았기 때문이에요. 인구가 5천만이거든요. 5천만 명이 사는 물건만 팔아서는 세계적 기업을 키울 수 없습니다. 중국을 보세요. 인구 14억이에요. 중국 기업은 중국 사람한테만 팔아도 커요. 국내 시장만으로 세계적 규모가 되죠. 미국도 인구가 3억 3천만입니다. 미국 시장만 잡아도 엄청난 규모예요. 한국은 안 됩니다. 5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수출로 가야 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싸워야 했죠.
해외에서 싸우려면 규모가 필요했어요. 작은 회사 100개보다 큰 회사 하나가 효과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 하나가 세계 시장에서 소니, 파나소닉, 필립스와 싸울 수 있었어요. 작은 회사 100개로는 불가능했죠. 뭉쳐야 힘이 세니까요. 삼성전자 하나가 벌어들이는 외화가 얼마인지 아세요? 2023년 기준 약 230조 원이에요. 중소기업 수천 개 매출을 합친 것보다 큽니다. 삼성전자가 수출하면 달러가 한국에 들어와요. 그 달러로 석유를 삽니다. 기계를 사죠. 원자재를 사요. 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이 성장하면서 협력사도 함께 컸습니다. 삼성전자 1차 협력사만 약 2,500개예요. 1차 협력사는 삼성전자에 직접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죠. 반도체 장비 만드는 회사, 디스플레이 부품 만드는 회사, 포장재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2,500개나 됩니다. 여기에 2차 협력사, 3차 협력사까지 하면 수만 개예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해볼게요. 건설 회사에 일감이 가죠. 장비 회사에 주문이 갑니다. 소재 회사에 납품 요청이 가요. 식당, 청소업체, 경비업체까지 일이 생기죠. 삼성전자가 잘 되면 수만 개 회사가 함께 잘 됩니다. 기관차가 달리면서 객차도 함께 끌고 간 거예요.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한 대에 부품이 3만 개 들어가거든요. 타이어, 유리, 시트, 핸들, 에어컨 전부 다른 회사가 만들어요. 현대차가 차를 많이 팔면 부품회사 수천 개가 함께 성장하죠. 울산 현대차 공장 주변에 가보면 알아요. 부품 공장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현대차 덕분에 먹고 사는 회사들이에요. 현대차가 잘 되면 그 동네 전체가 잘 되는 거죠. 베트남이나 인도가 지금 겪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외국 기업의 하청 공장만 있어요. 삼성 베트남 공장, 애플 인도 공장, 외국 회사 공장에서 조립만 합니다. 자기 브랜드가 없어요. 자기 기술이 없죠. 베트남에서 삼성 스마트폰을 조립합니다. 이익의 대부분은 어디로 갈까요? 한국 삼성전자로 와요. 베트남에는 인건비만 남습니다. 조립 노동자 월급만 주는 거예요. 부가가치가 낮죠. 그래서 베트남은 아무리 공장이 많아도 선진국이 되기 어려워요. 조립만 하면 돈이 안 남거든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정부가 키운 대기업들이 자체 브랜드를 갖췄어요. 삼성, LG, 현대, 전 세계가 아는 브랜드죠. 뉴욕 타임스퀘어에 삼성 광고가 걸려요. 파리 샹젤리제에 현대 매장이 있죠. 한국 회사 이름으로 전 세계에 파는 거예요. 자체 기술도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 자동차 엔진 개발, 배터리 기술, 한국 회사가 직접 개발한 거예요. 남의 기술 빌려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기술이죠. 그래서 부가가치가 한국에 남았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을 팔면 이익이 한국에 남아요. 그 돈으로 연구 개발을 합니다. 직원 월급을 주죠. 세금을 내요. 그 세금으로 도로 깔고 학교 짓고 복지 혜택 주는 거예요. 나라가 부유해지는 거죠. 기관차와 객차가 함께 달린 것. 정부가 철로를 깔고 대기업이 앞에서 달리고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한 것. 이것이 네 번째 이유입니다. 한국의 성공이 100% 실력만은 아니에요. 운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전히 노력만으로 된 건 아니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운이 왔을 때 잡았다는 겁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하잖아요. 한국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을 때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죠. 1985년으로 가볼게요. 크라자 합의가 체결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5개국이 뉴욕 플라자 호텔에 모였어요.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나라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죠. 무슨 합의를 했을까요? 일본 엔화 가치를 올리기로 한 거예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제까지 일본 TV가 100달러였다고 해볼게요. 플라자 합의 이후에는 150달러가 된 거예요. 물건값은 그대로인데 환율 때문에 50%가 오른 거죠. 일본 물건에 세금의 50% 붙은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2년 만에 엔화가 50% 절상됐어요. 일본 제품이 갑자기 비싸진 거예요. 왜 이런 합의를 했을까요? 당시 일본이 너무 잘 나갔거든요. 일본 자동차가 미국 시장을 휩쓸었어요. 토요타, 혼다, 닛산. 미국 도로에 일본 차가 넘쳐났죠. 일본 전자제품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소니 워크맨, 파나소닉 TV. 미국 가정마다 일본 제품이 있었어요.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았죠. 미국이 화가 났어요. 일본 좀 막아야겠다. 그래서 플라자 합의를 한 거예요. 일본 반도체, 자동차, 가전제품 경쟁력이 흔들립니다. 1986년에는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 협정을 맺어요. 일본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이었죠. 미국 시장에 일본 반도체를 많이 못 팔게 막은 거예요. 일본 반도체가 미국 시장에서 밀려났습니다. 틈이 생겼어요. 삼성과 현대가 그 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일본이 비싸졌으니까 한국 제품을 사기 시작했죠. 일본 반도체가 제한됐으니까 한국 반도체를 찾기 시작했어요. 1987년 삼성이 4M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합니다. 3메가 D램,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이었어요. 손톱만한 칩에 400만 개의 정보를 저장하는 거죠.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때는 대단한 기술이었습니다. 일본을 추월한 순간이에요. 1983년에 64K D램을 시작했을 때 일본과 기술 격차가 4년이었거든요. 일본이 만들면 4년 뒤에 한국이 따라 만드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4년 격차를 4년 만에 따라잡고 추월했습니다. 만약 플라자 합의가 없었다면요. 일본을 이기는데 10년은 더 걸렸을 거예요. 어쩌면 영원히 못 이겼을 수도 있죠. 운이 온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그 운을 잡았습니다. 냉전도 한국에게 기회였어요. 1950년부터 1991년까지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던 시기죠.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으르렁거리던 때였습니다. 한국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최전선이었어요.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고 있었죠. 총 한 발이면 전쟁이 다시 터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반공의 보루였어요. 공산주의를 막는 방파제였죠. 한국이 무너지면 일본도 위험해지고 태평양도 위험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도왔습니다. 기술 이전도 해줬어요. 공장 짓는 법, 기계 돌리는 법을 가르쳐줬죠. 시장도 열어줬습니다. 한국 제품을 미국에 팔 수 있게 해줬어요. 군사 원조도 좋지요. 미국이 한국 편이었습니다. 지금 중국이 받는 압박을 생각해보세요. 반도체 장비, 금수, 첨단 기술 차단. 미국이 중국을 막고 있지요. 최신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못 팔게 합니다. 기술자 파견도 막아요. 중국이 성장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거죠. 한국은 그런 견제를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원을 받았습니다. 냉전의 수혜자였죠. 미국이 막지 않고 밀어줬으니까 성장할 수 있었어요. 1974년으로 잠깐 가볼게요. 강기동 박사가 부천에 한국 반도체를 세웁니다. 한국 최초의 반도체 회사예요. 작은 공장이었죠. 직원도 얼마 안 됐어요. 3인치 웨이퍼 장비를 갖춘 당시로선 최첨단 공장이었습니다. 웨이퍼가 뭐냐면 반도체를 만드는 얇은 원판이에요. 피자 도우 같은 거죠. 그 위에 회로를 새기는 거예요. 강기동 박사는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과학자였어요. 왼손으로 시작한 거죠. 한국도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 그 믿음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1972년 삼성이 이 회사를 인수해요. 이게 삼성 반도체의 씨앗이 됩니다. 작은 회사 하나가 지금의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가 된 거예요. 강기동 박사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회사는 자식 같았다. 하지만 삼성이 키워야 컸다. 작은 씨앗이 거대한 나무가 된 거죠. 운이 왔을 때 준비된 사람이 잡습니다. 플라자 합의가 왔을 때 삼성은 이미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었어요. 연구원들이 밤새 실험하고 있었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냉전이 끝나기 전에 한국은 이미 수출 강국이 되어 있었어요. 미국의 지원을 받는 동안 실력을 키워놨죠. 문이 열렸을 때 한국은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5번째 이유예요. 한국은 오랫동안 패스트 팔로워였어요. 패스트 팔로워가 뭐냐면 선진국이 개발한 기술을 빨리 따라가는 전략이에요. 1등이 만들면 재빨리 배워서 2등으로 따라가는 거죠. 일본이 만들면 한국이 더 싸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개발하면 한국이 더 빨리 양산했죠. 1등은 아니었어요. 빠른 2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뀌었어요. 이제는 한국이 먼저 만들고 세계가 따라옵니다.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따라가는 나라에서 이끄는 나라로 바뀐 거죠. 1983년으로 가볼게요. 삼성이 64K D램을 개발합니다. 64K면 6만 4천 개의 정보를 저장하는 거예요. 단시로서는 대단한 기술이었죠. 그런데 일본과 기술 격차가 4년이었어요. 일본이 만들고 4년 뒤에야 한국이 따라 만드는 수준이었습니다. 4년이면 영혼처럼 느껴지는 격차예요.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분야거든요. 4년 뒤에 따라가면 이미 일본은 저만치 앞서 있죠. 1987년 4M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합니다. 4M이면 400만 개의 정보를 저장하는 거예요. 유믹4K의 60배가 넘죠. 4년 격차를 4년 만에 따라잡고 추월한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연구원들이 밤을 새웠습니다.
명절에도 출근했지요. 이번 설에는 집에 가겠지? 안 돼. 양산 일정이 있어. 가족들 얼굴도 못 보고 연구실에서 살았어요. 그렇게 4년을 압축한 겁니다. 지금 반도체 메모리 시장 점유율을 보세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쳐서 70% 이상이에요. 전 세계 스마트폰, 컴퓨터,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10개 중 7개가 한국산입니다. 여러분 손에 들린 스마트폰. 그 안에 한국 반도체가 들어있어요. AI 시대가 열렸습니다. 챗 GPT 아시죠?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대화해요.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죠. 질문하면 척척 대답합니다. 신기하잖아요. 이 AI를 돌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반도체예요. 그것도 아주 특별한 반도체가 필요하죠. HBM이라고 합니다. HBM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AI가 생각할 때 필요한 초고속 뇌예요. 사람도 생각하려면 뇌가 필요하잖아요. AI도 마찬가지예요. 계산하고, 기억하고, 판단하려면 반도체가 필요하죠. 일반 메모리보다 훨씬 빨라요.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합니다. 이게 없으면 AI가 느려져요. 바보가 되죠. 질문에도 한참 뒤에 대답하고, 그림 그리는데 하루가 걸리고, HBM이 있어야 AI가 똑똑해지는 거예요. SK하이닉스가 이 HBM 세계 시장의 80%를 점유합니다. 전 세계 AI 컴퓨터에 들어가는 초고속 뇌 10개 중 8개가 SK하이닉스예요. 엔비디아 아시죠? AI 반도체의 왕이에요. 주가가 천정구주로 뛰어서 뉴스에 맨날 나오죠. 그 엔비디아 AI 칩에 들어가는 메모리 대부분 SK하이닉스입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직접 SK하이닉스를 방문했어요. 한국까지 날아온 거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관심들 없으면 우리도 없다. AI 반도체의 왕이 한국 회사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LG 반도체 기억하시죠? 구본무 회장이 눈물을 삼키며 넘긴 그 회사요. 그게 현대전자에 합쳐지고 SK에 인수되어 지금의 SK하이닉스가 됐어요. 1999년의 눈물이 2024년 AI 시대의 승자를 만든 겁니다. 전기차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합쳐서 약 25%입니다. 4개 중 하나는 한국산이라는 거죠. 테슬라 전기차 배터리 어디서 만드는지 아세요? 한국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납품하죠. GM 전기차 배터리도 한국산이에요. 폭스바겐 전기차 배터리도 한국산이죠.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 배터리를 쓰고 있어요. 반도체, 배터리, AI, 미래 산업 3가지를 동시에 가진 나라 3050 클럽 7개국 중에서 한국이 유일해요. 미국도 배터리는 약합니다. 테슬라가 직접 배터리 만들겠다고 하는데 아직 한국을 못 따라오죠. 일본도 AI 반도체에서 뒤처졌어요. 한때 반도체 강국이었는데 지금은 HBM을 못 만들어요. 독일은 반도체가 없습니다. 자동차는 잘 만드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수입해야 해요. 한국만 3개를 다 갖고 있어요. 따라가는 나라에서 이끄는 나라로 이것이 6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에는 한 가지 힘만 있으면 안 돼요. 2가지 힘이 필요합니다.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지요. 하드파워는 경제력, 기술력, 군사력이에요. 눈에 보이는 힘이죠. 공장 몇 개, 수출 얼마, 무기 몇 대, 숫자로 셀 수 있는 힘입니다. 소프트파워는 문화, 브랜드, 이미지예요.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죠. 눈에 안 보여요. 하지만 강력합니다. 미국이 왜 강할까요? 둘 다 있기 때문이에요. 애플, 테슬라, 구글, 하드파워지요. 세계 최고의 기술 회사들이에요. 할리우드, 디즈니, 맥도날드, 소프트파워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 영화를 봐요. 미국 음악을 듣죠. 미국 음식을 먹어요. 미국을 동경합니다. 미국처럼 살고 싶어 하죠. 군사력만 강하다고 진짜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문화까지 강해야 진짜 강국이죠. 그래서 미국이 강한 거예요. 한국은 어떨까요? 하드파워는 이제 증명됐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세계 최고 수준이죠. 앞에서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소프트파워도 생겼어요. 2012년으로 가볼게요. 전남 스타일이 터집니다. 싸이의 노래죠. 말춤 아시죠? 말 타는 것처럼 춤추는 거요. 전 세계가 따라쳤어요. 유튜브 조회수 10억 뷰를 처음 돌파한 영상이에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10억 명이 본 영상입니다. 미국 사람도 봤고, 브라질 사람도 봤고, 아프리카 사람도 봤죠. 전 세계가 한국을 알게 됐어요. 코리아, 노스, 사우스.
예전에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죠. 북한하고 헷갈려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강남스타일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졌죠. 2020년 BTS가 빌보드 핫백 1위를 합니다. 한국어 노래로는 처음이에요.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였죠. 미국 빌보드 1위. 영어권 가수들도 힘든 자리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로 노래하는 가수들도 1위 하기 어려워요. 한국 아이돌이 해낸 거예요. 한국어로 노래하는 아이돌이요. 그 다음 해에도 1위. 그 다음 해에도 1위. BTS가 빌보드를 지배했습니다. 미국 음악 시장을 한국 아이돌이 흔든 거죠. 2020년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사관왕을 수상해요.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비영어권 영화 최초입니다. 아카데미가 뭔지 아시죠? 미국 영화상이에요. 할리우드 영화들이 받는 상이죠. 거기서 한국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거예요. 프랑스 영화도 못한 일이에요. 프랑스가 영화 강국이거든요. 칸 영화제가 프랑스에서 열리잖아요. 그럼 프랑스도 아카데미 작품상은 못 받았어요. 일본 영화도 못한 일입니다. 쿠로사와 아키라, 미야자키 하야오, 세계적인 감독들이 있지만 작품상은 못 받았죠. 한국 영화가 해냈어요.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 무대에 섰습니다. 전 세계가 기립박수를 쳤죠. 2021년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111개국에서 1위를 합니다. 역대 가장 많이 본 시리즈가 됐어요. 한국 드라마입니다. 한국어로 된 드라마죠. 자막을 읽으면서 봐야 해요. 영어로 더빙된 것도 있지만 원본은 한국어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 1위예요. 미국 드라마보다 더 많이 봤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자막 읽으면서 한국 드라마를 본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K-뷰티, K-푸드도 세계로 나가고 있어요. 김치, 불고기, 떡볶이가 뉴욕과 파리에서 팔립니다. 한국 식당이 미슐랭 별을 받아요. 한국 라면이 월마트 진열대에 놓이죠. 한국 화장품이 세계 여성들의 화장대에 올라갑니다. 미국 10대 소녀들이 한국 화장품을 써요. K-뷰티라는 말이 따로 있을 정도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문화는 경제를 끌어당겨요. BTS를 좋아하면 한국 화장품을 삽니다. BTS 멤버 피부가 왜 저렇게 좋지? 궁금해하다가 한국 화장품을 사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을 보면 한국 라면을 찾습니다. 극 중에 라면 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저거 뭐지? 맛있어 보이는데. 그러다가 한국 라면을 사 먹는 거예요. 한류가 수출을 늘리는 겁니다. 실제로 한류 1달러가 수출 7달러를 유발한다는 연구가 있어요. 드라마 하나가 수출 7배를 끌어오는 거죠. 반도체를 팔고 드라마도 파는 나라, 자동차를 수출하고 K-팝도 수출하는 나라,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두 엔진을 가진 나라. 전 세계에서 한국과 미국뿐이에요. 일본도 애니메이션이 강하지만 반도체는 밀렸죠. 독일은 자동차가 강하지만 문화 콘텐츠는 약해요. 중국은 제조업이 강하지만 K-팝 같은 건 없죠. 한국만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7번째 이유입니다. 에필로그. 기적이 아니라 전략. 1953년 한 외신 기자가 썼습니다. 이 나라는 끝났다. 희망이 없다. 당시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였어요. 에티오피아보다 못 살았죠.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밥을 굶는 사람이 수백만이었고 나라 전체가 폐허였어요. 71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달러예요. 67달러에서 4만 달러. 한 세대 만에 600배 가까이 뛴 거예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AI 강국이 됐죠. BTS와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흔들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7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배고파도 학교부터 지었어요. 1955년의 선택이 30년 후를 만들었죠. 천막 교실에서 공부한 아이들이 삼성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둘째, 불가능하다는 말에 해보겠다고 했어요. 목표를 세우고 기한을 정하고 반드시 지켰지요. 세계은행이 안 된다고 한 걸 전부 해냈습니다. 셋째, 위기마다 버릴 건 버렸어요. 선택과 집중. 이 네 글자가 한국 경제의 DNA가 됐죠. 넷째, 기관차와 개차가 함께 달렸어요. 대기업이 앞에서 달리고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했지요. 정부가 철로를 깔아줬습니다. 다섯째, 문이 열릴 때 뛰어들었어요. 운이 왔을 때 준비된 한국이 잡았죠. 플라자 합의가 왔을 때 삼성은 이미 공장을 짓고 있었습니다. 여섯째, 따라가는 나라에서
이끄는 나라가 됐어요.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바뀌었죠. 이제 세계가 한국을 따라옵니다. 7째,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 두 엔진을 갖췄어요. 반도체도 팔고 드라마도 팝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과 미국뿐이죠. 1960년대 114개 나라가 중진국이었어요. 2008년까지 선진국이 된 나라는 단 13개국입니다. 11%예요. 100명이 도전해서 11명만 성공한 거죠. 그 중에서 2차 세계대전 후에 새로 독립한 나라는요, 오직 한국뿐이에요. 나머지 12개국은 전부 예전부터 잘 살던 나라들이에요. 식민지에서 독립해서 전쟁 폐허에서 시작해서 선진국까지 올라간 나라.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2008년 이후 새로 탈출한 나라는 없어요. 사다리가 끊어졌습니다. 한국이 마지막이었죠. 기적이라고들 해요. 한강의 기적, 코리아의 기적. 외국 언론이 그렇게 부르죠. 하지만 기적이 아닙니다. 전략이었어요. 선택이었죠. 실행이었습니다. 70년간 이 나라를 만들어 온 모든 분들의 땀과 눈물이었어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공장으로 출근하셨던 분들, 야간 작업하고 집에 오면 자정이 넘었던 분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어져도 일하셨던 분들, 밤새 책상에 앉아 공부하셨던 분들, 대학 가려고, 기술 배우려고, 영어 공부하려고 밤잠을 줄였던 분들, 아이들 학비 대느라 허리띠 졸라매셨던 분들, 내 밥은 굶어도 자식은 대학 보내겠다고 이 악물었던 분들,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나라가 잘 됐구나. 맞습니다. 여러분이 잘하셔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아니, 자랑스러워하셔야 해요. 114개국 중 13개국, 그중 신생 독립국은 오직 대한민국.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우리가 만든 나라예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